네, 예, 예, 네, 그러시더라고요. 우선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서 답변해 주셔서 이해가 정말 잘 되었고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노동과 관련된 이슈, 뭐 예를 들어서 대기업의 노조 운동, 단체 파업, 최저임금제 등이 지금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또한 이러한 문제들을 다룰 때 어떠한 자세로 바라봐야 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음, 대기업 노조, 그뭐 어떤 생각이 들어요? 대기업 노조 운동에 대해서? 네. 그 이제 대기업, 그 이를테면 이제 대기업 노조 운동, 대기업 노동자들의 이제 임금 인상. 요즘은 대기업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에 집중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임금은 이제 상당히 높은 수준에 우리나라 어, 뭐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보다도 임금 수준이 뭐 결코 낮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그 OECD 평균에서도 뭐 그렇게 처지지 않는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 다만 이제 대기업 노조 운동은 주로 이제 그 제도상의 문제, 단체 협약의 문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이제 많지 않나라고 봐요. 뭐 예를 들면은 그런 것도 이제 민감한 사안이 될 수 있는데 정년 문제. 요즘은 이제 보통 60세가 정년이지만 60세 요즘은 다들 건강하잖아요. 과거에는 60세 되면 더 이상 노동력이 떨어져서 일을 하기 힘들다라고 봤지만 지금은 60세, 70세에도 아주 건강한 대부분은 상당히 건강한 하고 노동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거고, 뭐 흔히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80세까지도 하는데 막 이제 은퇴하고 뭐 60세 은퇴한다. 그럼 80세까지 하면 20년, 100세 시대라면 40년을 더 살아야 되니까 굉장히 문제죠. 또 반면에 이제 은퇴 시기가 늦어지면은 신규 고용이 그만큼 또 이제 새로운 일자리가 안 되니까 안 그래도 요즘은 또 청년 취업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세대 간 갈등은 좀 민감한 사안인 것 같아요. 어쨌든 대기업 노조 들의 운동은 좀 그런 데 많이 관심을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오늘자인가 어젠가 보니까 그 현대자동차 노조가 정년을 61세로 하자라고 그 회사에다가 제안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까지는 아마 저도 정확하게 몇 살이 정년인지 모르겠어요. 보통 제조업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55세, 그리고 최근에는 한 58세, 60세 이렇게 이제 알고 있는데 61세로 하자. 그게 서로 1년 차이라도 굉장히 큰 의미를 이제 가지게 되는 그거 좀 민감할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 대기업 노조 운동이나 대기업 노조의 어떤 파업이 그것보다도 오히려 어떤 이제 이데올로기적인 그런 공격들, 언론의 어떤 공격들, 뭐 예를 들면 귀족 노조다. 저 사람들은 월급도 많이 받는데 왜 노조 운동을 하느냐라는 그런 어떤 비판, 뭐 그런 것들 때문에 더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은 이제 자본주의 사회의 어떤 대부분이 또는 뭐 선진국, 그 유럽이나 미국의 어떤 선진국에도 대기업일수록 대부분이 다 노동조합이 다 있어요. 그리고 금융권이라든지 공공분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다들 금융기관이나 공공부문, 뭐 흔히 얘기하는 공무원부터 시작해서 각종 공사공단, 뭐 이런 것도 대부분이 다 노조가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는 선진국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반면에 이제 우리나라는 왜 그렇게 대기업 노조에 대해서 비판적이냐라는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언론이 너무 지나치게 그렇게 좀 그런 이데올로기 공격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노조가 갖는 기능은 그 노동자들이 어떤 자신의 이익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영 투명성이라든지 뭐 이런 것에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하거든요. 경영진의 어떤 비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시 감독하는 그런 기능들도 상당히 있는 거죠. 삼성이 왜 최근에 노조를 조직하고 허용을 하느냐라는 측면에 반면 과거에 이제 이병철 회장 같은 경우는 뭐 흔히 이제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노조는 절대 안 된다라는 뭐 얘기를 이제 했는데 그래서 계속 삼성은 무노조 경영을 해왔던 거죠. 실제로 삼성에서 그러면 노동자들이 뭐 대우를 잘해주어서 노조를 만들 필요가 없었다라는 것이 아니고 노조를 만들기 위한 시도는 여러 차례 있었어요. 삼성에서도. 그러나 삼성 어떤 회사가 가지고 있는 정보력 이런 부분 그리고 또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노조의 설립을 막은 거예요. 심지어는 뭐 감옥에도 보내고 하여튼 그렇게 해서 피해 본 사람들도 적지 않게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왜 최근에 이제 삼성의 이제 삼성전자 이제 노조를 이제 허용하느냐면은 최근에 아니죠. 이제 하여튼 한 1, 20년 전부터도 우루과이 라운드나 뭐 이런 것들 이제 쭉 이제 진행되면서 이제 시장은 이제 글로벌화되잖아요. 글로벌을 하게 이제 해서 이제 세계 뭐 대기업들이 다 이제 세계 시장을 둘러싸고 경쟁을 하는 거예요. 이제 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이제 노조를 억압을 한다라고 하면은 노조의 이제 가 없으니까 회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생겨요. 반면에 이제 선진국은 노조의 어떤 견제 기능이 강하기 때문에 뭐 의사결정을 빨리빨리 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그랬죠. 최근에는 이제 ESG 경영을 한다잖아요. 아시지만 그래서 투명성, 경영의 투명성 이런 것들이 강조됩니다.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무노조 경영을 하게 되면 ESG 점수를 안 줘요. 이 경영상 문제가 있는 기업이다. 그래서 삼성이 이제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유럽 시장에도 사실은 그걸 해야 됩니다. 이제 세계 인류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그걸 극복해야 되는데 노조가 없는 기업이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떤 천박하고 무식한 이런 거죠. 그러니까 노사가 상생을 해야 되는 시대에 한쪽은 이제 억압을 한다 이렇게 이제 이런 관점이기 때문에 ESG 경영에서 평점이 좋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용 지금 부회장이 유럽을 갔다 온다면은 이거 안 되구나. 이제 노조를 만들어야 허용을 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대기업 노조에서 과거에 있던 전투적인 분위기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얼마든지 상생할 수 있다라는 아마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그러니까 대기업 노조 운동이 저는 큰 이슈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는데 오히려 언론이 그걸 많이 부추긴 측면이 많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저임금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최저임금제가 언제부터 도입됐는지 80년대 아마 후반 이때쯤부터 아마 최저임금제가 이제 도입이 됐을 텐데요. 지금도 이제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한계 기업들, 이제 일종의 영세업체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 근로자 한 100만 명 이상은 최저임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분으로 지금 되고 있을 건데 이제 이 최저임금제와 관련해서는 경제학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제 경제학도 이제 어떤 경제학이냐, 뭐 고전파 경제학 또는 뭐 케인즈 경제학 또는 뭐 사회주의 경제학, 이제 마르크스 경제학, 경제학도 굉장히 많잖아요. 경제학도 굉장히 분야가 많은데 이른바 이제 자유주의 또는 신자유주의 그걸 이제 고전파 또는 신고전파 이렇게 이제 보기도 하는데 지금 우리는 이제 신자유주의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경제학의 주류는 신고전파, 신자유주의 경제학이 우리 대학의 경제학자들이 95%는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이에요. 이제 이론에 따르면은 최저임금제 그러니까 이제
신고전파나 하여튼 신자유주의 경제학은 기존은 뭐냐, 모든 걸 시장에 맡겨 놓으면은 알아서 다 조정이 된다, 시장에 의해서 조정이 된다라고 하는 주의이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은 가급적이면 최소화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죠. 그러니까 최저임금제라는 것은 제도화한 거잖아요. 정부가 이걸 규제하는 거거든요. 임금을 너무 낮게 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니까 시장의 입장에서는 왜 시장이 알아서 하는데 왜 정부가 개입하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고전파에서는 최저임금제를 하게 되면 고용이 줄어들고 기업이 어렵게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데, 또 실제로 뭐 예를 들면 이제 케인즈주의라든지 또는 이제 막스주의라든지 뭐 이런 이제 이런 쪽에서는 그거는 실증해 보면은 그러지 않다. 최저임금제가 고용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한계 기업을 정리함으로써 기업이 건전성을 높이고 또 그 최저임금제를 보장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근로자들의 어떤 소득이 발생하니까 그 소득이 발생하면은 수요가 또 이제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수요 측면에서 오히려 더 긍정적인 효과를 해서 오히려 경제를 더 활성화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서로 이제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정반대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학도 따지고 보면은 굉장히 사상적인 학문, 어떤 입장에서 쓴 경제학이냐, 뭐 이런 것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게 나타나는 거죠. 하나의 이데올로기성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학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느 편에 서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법을 더 강조해야 되느냐, 뭐 이런 거죠. 마치 이제 존 롤스 했던 정의론도, 존 롤스 같은 이제 그 철학자는 정의라는 것을 할 때 기왕이면은 약자 편에 무게를 더 두는 것이 정의로운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원칙에 뭐 그런 것들처럼. 근데 아까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어떤 자세로 바라봐야 되느냐, 이런 게 입장인 거죠. 입장에 우리가 한자로 하면은 설립자에다가 이제 장소, 위치잖아요.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디냐, 이게 입장이에요. 내가 서 있는 위치. 나는 근로자 편에 서 있나, 노동자 편에 서 있나, 아니면 나는 자본가나 사용자 편에 서 있는가에 따라서 자기 입장이 달라지는 거예요.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예를 들면 김현장, 법무부인 김현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사용자를 대변하는 어떤 첨단이거든요. 아마 그 김현장 소속의 변호사들은 주로 자본가나 사용자 입장에서 법률 활동을 하고 뭐 그렇게 하는 반면에 또는 뭐 공익법무법인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또 이제 노동조합에서 이제 만든 법률원에 있는 변호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노동자의 입장에서 법을 이제 바라보고 해석하고 뭐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나는 어디에 서 있나, 나는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는가, 할 것인가, 뭐 이런 것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겠죠. 내가 더 많은 돈을 벌고 또는 내가 더 출세하려면은 자본가 편에 서는 게 좀 유리하겠죠. 근데 내가 이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 보다 많은 사람들 또는 약한 사람들을 돕는 입장에 내가 서려고 하면은 노동자 입장에서 이제 법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뭐 어떤 것이냐는 어떤 입장에서 서야 되느냐는 사실 자신이 판단하는 거죠. 내 스스로 했던 가치관, 또 내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구축해 왔던 사상,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떤 게 뭐 맞다 옳고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각자가 내가 하나의 어떤 시민으로서 또는 뭐 한 법률가로서 내가 어떤 입장에 설 건가는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판단해서 취해야 될 태도가 아닐까, 그렇습니다. 얘기가 굉장히 뭐 질문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큰 질문이어서 대답하기가 만만치 않아요.
아, 그래요. 버스 같은 게 왜 문제가 되죠? 아, 이제 버스나 뭐 은행이 파업을 했다. 그러면 뭐 파업을 해도 이제 다들 자제를 하니까, 하지만 만약에 완전히 파업을 한다라면은 모든 거래가 중단되는 그게죠. 뭐 지하철이나 버스가 파업을 하면은 당연히 불편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나라 언론은 그렇게 되면은 보통 시민의 발을 볼모로, 노동자들이 자기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서 시민의 발을 볼모로 한다라고 막 이제 노조를 막 공격하고 그러는데, 일례로 이제 그러면 이제 이를테면 프랑스 같은 데서도 지하철 같은 데서 파업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프랑스 시민들은 이제 지하철 노동자들의 파업은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걸 불편함을 감수해야 된다. 민주주의는 어찌 보면은 민주주의를 우리가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 성장과 민주화, 그 과거 우리가 식민지 시대가 있었잖아요. 제국주의 시대에 우리나라는 식민지였잖아요. 일본의 식민지였고, 많은 나라들이 아시아나 아프리카나 또는 라틴 아메리카 이런 데 많은 나라들이 식민지를 겪었죠. 그런 나라들 중에 지금 우리나라와 같이 이렇게 성장한 나라는 굉장히 드뭅니다. 우리나라는 경제 발전과 민주주의 두 가지 토끼를 다 잡았다, 이런 이제 평가를 할 만큼 이제 한국 시민들의 역량은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저는 이제 보는데, 뭐 필리핀이나 뭐 이런 데 다 이제 힘들어요, 지금도. 민주화를 한 나라는 경제가 어렵고, 경제를 하는 데는 좀 올라가다 독재 때문에 그게 또 막히고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거죠. 그랬는데 프랑스가, 우리가 그래 민주화를 하는 과정에서는 데모도 하고 항쟁도 하고 파업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일제 시대 때도 사실은 많은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는데, 그 다 이제 반일 운동의 한 민족 해방 운동의 성격으로 파업도 하고 데모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것처럼 독재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민주주의를 우리가 하는 데는 일정한 불편함이 따라요. 거리 시위를 하면은 도로가 막히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장사도 이제 어려울 수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는 다 그런 걸 거쳐왔다는 거죠. 그런 이제 거쳐왔고 그런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 감수가 아니라 내가 불편하면은 참지를 못하는 그런 것 같아요. 과거에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도 그러면은 시민들이 당연한 것이다, 내가 그 사람들이 자기 권리를 위해서 투쟁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언젠가는 나도 내 권리를 위해서 투쟁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다음에 데모할 때는 다른 사람이 그렇게 비난하면은 힘들다는 거죠. 일종의 그 시민의식이라는 거예요. 그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불편함을 감수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지나친 요구가 이제 아니라면은 당연히 그 사람들이, 그러면 사용자들은 그거 가지고 계속 억제를 한다. 임금이나 뭐 또는 뭐 여러 가지 어떤 근로 조건을 당신들은 파업을 하면 안 되니까 무조건 억제하면은 그거는 불공정하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좀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도 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한번 뭐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네요. 네, 괜찮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박성진이라고 합니다. 예, 어, 일단 질문 예, 드려도 될까요? 예, 네, 현재 지금 최저임금제에 대한 얘기가 많잖아요. 예, 예, 최저임금제 일단 폐지나 혹은 존치 또는 이제 최저임금제 이제 하한선 책정에 대해 논란이 좀 많은데 예, 혹시 예.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최저임금제, 최저임금제를 이제 폐지하게 되면은 영세업체들, 그리고 지금 최저임금에 걸려 있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생각보다. 또 그 제조업의 중소기업들, 영세업체. 우리가 지금 이제 지방의 많은 공단에 있는 중소기업들, 많은 숫자가 지금 최저임금에 많이 걸려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기업들이 이제 이른바 이제 부가가치가 낮기 때문에 그 최저임금이 인상은 바로 임금 인상으로 이제 그 연결되니까 이제 부담스럽다, 경쟁하기 힘들다, 뭐 이런 측면이 있는데 이제 최저임금제를 없애면은 문제는 이제 그런 중소기업이나 영세업체들은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기가 힘들거든요. 또 조직을 해도 숫자가 적기 때문에 큰 힘을 발휘하기도 힘들고 운영하기도 힘들어요, 노조를.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지금 이제 그 전체 근로자 중에 노동조합으로 조직된 비율은 한 12% 정도 된다고 해요. 굉장히 낮은 비율이거든요. 뭐 미국이나 일본 뭐 또는 그 OECD 국가 중에서도 굉장히 낮은 편에 속하는데 프랑스보다는 좀 더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프랑스는 노동의식이 높은데도 왜 그렇게 낮느냐 그러는데 프랑스는 한 9% 정도 있던 조직률인데 9% 정도 되는 노동조합이 그 단체 계약을 체결하면은 나머지 한 90%의 노동자들에게 적용이 돼요. 그래서 내가 노조원이 아니라도 노조가 체결하는 단체 계약은 내한테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도 그 노조를 지지하는 경향이 많아요. 너가 싸워서 이겨서 정치하게 되면 나도 혜택을 받는다라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는 12%가 이제 그 투쟁을 해서 뭔가 정치했다라면 12%만 해당되니까 나머지는 내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들이 대부분은 중소기업들입니다. 중소기업의 조직률은 5%에도 못 미쳐요. 한 3%밖에 안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한 대부분의 대기업, 공공부문, 금융 이런 쪽은 대부분이 다 노조가 한 조직대에 한 7, 80% 아마 조직률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 영세한 업체의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이 대부분 없어요. 없고 그러니까 최저임금제가 폐지되면 임금 인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돼요. 임금을 높이지 않고 물가는 뜨는데 계속 임금을 억제시키게 되면 생활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 지금 예를 들면 우리나라 이제 그 전체 산업에서 10인 미만 노동자, 10인 미만의 기업체에 속한 노동자들이 한 50% 이상 되거든요. 전체 근로자들의. 그러면 우리나라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지금 우리가 막 수출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은 그러나 내수가 받쳐줘야 수출이 만약 수출에 너무 의존하게 되면은 세계 경제에 굉장히 민감하게 영향을 받아요. 내수가 없고 수출을 하면은 국제 경제가 흔들리면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웃에 있는 대만 같은 경우는 내수가 좀 강한 나라거든요. 우리는 수출이 좀 상대적으로 강한 나라. 그래서 그 국제 경제의 영향을 우리나라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이 받게 되는 것처럼 최저임금제를 폐지하게 되면은 취약한 노동자들이 굉장히 어렵게 되고 내수도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저임금제는 대신에 이제 존치하고 대신에 오히려 정부의 정책은 그런 한계 기업들, 최저임금을 주지 못하는 기업들이 어떻게 좀 더 그 나은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스웨덴 같은 데는 연대임금제 이런 걸 써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그 어떤 기업이 최저임금을 줄 수 없는 경우라면은 정부가 나서서 그 기업을 정리시킵니다. 이 그렇게 수익이 안 나오고 부가가치가 안 되고 그야말로 저임금에 기반해서 일을 할 수익을 얻을 것 같으면 차라리 하지 마라.
그리고 거기 있는 근로자들은 다른 회사로 좀 나은 회사로 그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직업 훈련을 한다든지 또는 이제 그 취업 알선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좀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그런 어떤 이제 다른 기술은 없고 저임금만 가지고 이럴 때면 착취만을 해서 자기가 돈을 벌겠다 하는 것은 가급적이면은 좀 그렇게 안 하도록 유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이제 좀 바람직한 형태죠. 그러니까 그런 한계 기업들을 오히려 좀 경영 컨설팅을 한다든지 또는 어떤 공동으로 기술 개발을 좀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좀 보존을 하는 것이 마치 최저임금제를 없애서 근로자들에게 더 낮은 임금을 주어서 기업을 살린다. 그거는 아니지 않나 이런 게 생각해요. 뭐 최근에는 그 직종별로 최저임금제를 달리하자라는 것이 이제 경영계 쪽에서 경총이나 전경련이나 이런 데서는 좀 주장을 하는데 그러면 예를 들면은 요식업, 음식점에서는 최저임금을 낮추고 예를 들면 제조업 같은 기술 쪽 있는 데는 최저임금을 좀 높이자 이렇게 되는데 그러나 그럼 식당에서 일을 하는 그 종업원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지 않잖아요. 그분들도 가족들과 함께 외식도 해야 되고 어디 놀이공원도 가야 되는데 물가는 똑같은데 나는 최저임금이 적다. 어떤 데는 최저임금이 좀 상대적으로 높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맞을까? 서로 사는 세계가 같은 세계인데 그렇게 직종별로 최저임금을 달리하는 것은 좋을까? 그건 결국에는 최저임금을 낮추기 위한 전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저는 뭐 그런 데 대해서는 좀 반대예요. 어쨌든 최저임금제는 유지하고 그 어떤 최저 수준을 높이는 거거든요. 우리가 최저의 생활 수준을 높일수록 선진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격차가 굉장히 심하면은 뭐 사실은 그 사회적 갈등도 많아지고 거기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많이 들게 되는 것처럼 그 격차를 가급적이면은 낮추는 것, 격차를 낮추도록 하고 밑에 최저 기준을 가급적이면 올리는 바텀업 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한 사회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좀 중소기업에 계신 분들은 지금 당장 이제 최저임금에 대한 부담이 크니까 그렇게 주장은 할 수 있겠지만 그는 좀 정책적으로 좀 대안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됐나요?